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민주당은 헌정 파기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이미 당을 떠난 분이라며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 게시판 가족 연루 의혹 받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윤리위 결정을 뒤집을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혀서 최고위 의결을 통해 징계안을 확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제명은 또 다른 계엄이라며 국민 당원과 함께 반드시 막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금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주요 정치 현안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키워드로 본 지구촌 코너에선 조윤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 대규모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이란으로 가봅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뉴스레터 K라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사연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치킨 교환권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입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것도 좀 밤에 나왔는데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형 구형. 자, 일단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 얘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형법이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단 3가지뿐입니다. 이는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고 국민의 삶을 도륙하려 한 범죄의 죄질이 얼마나 극악무도하며 결코 되돌릴 수 없는 대역죄임을 법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의 사형 구형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무력으로 뒤엎으려 한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한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선언이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 결론입니다. 홍익표 의원님, 어제 특검 얘기를 보니까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다. 엄벌 강조하면서 피고인 반성하지 않아서 양형에 참작할 사유도 없다. 이번 구형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상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초동 법조계에서 일각에서는 네. 뭐 무기금고형은 처음부터 논의가 안 됐고요. 무기징역 또는 이제 사형을 놓고 논란이 좀 있었는데 네. 공판 과정을 보면 이 특검 측에서 얘기한 이유를 보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요. 첫 번째가 지난 한 40년 전에 있었던 전두환 노태우 당시보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상황을 감안하면 더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이걸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야 된다는 측면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하겠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 구형이나 또는 판사들이 선고를 할 때 감경 사유가 있어요. 감경 사유라는 건 뭐겠습니까? 법을 죄를 인정하고 본인이 뉘우치거나 반성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에 한해서 감경을 하는데, 감경을 하면 이제 무기징역이거든요. 근데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협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감경 사유가 없었다는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특검으로서는 감경 사유도 없고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야겠다는 측면에서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배경이었고, 역으로 얘기하면 윤석열 피고인 측 입장에서는 동일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은 김대중 정부 이후에 사형제 폐지 국가나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사형은 선고는 하지만 집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피고인인 윤석열 입장에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별 차이가 없다라고 간주할 때 결국 본인은 이것을 철저하게 정치적 어떤 공판 그리고 감경을 하는 것보다는
유무죄 싸움으로 가는 근본적인 싸움을 하는 선택을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판 과정이 굉장히 희화화되고 정치화되면서 사실은 이제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네. 자, 이제 재판 과정에 보여진 모습의 의미까지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이번 구형의 의미는 뭐라고 평가하세요, 조혜진 의원님? 형이 사형하고 무기형 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뭐 보기에 따라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논리적으로는 조금 안 맞는 부분 또는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어떤 부분입니까? 12.12.5.18 저지른 전두환 대통령 형이 무기였거든요. 예. 근데 뭐 물론 이제 그 특검은 이게 더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대명천지에 뭐 이런 예. 얘기죠. 그 예. 굉장히 정치적인 이야기죠. 법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더 과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12.15.5.18은 무려 몇 개 사단 그 공수특전단부터 해가지고 몇 개 사단이 동원되고 총격전이 벌어져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비극적인 사건 아니었습니까? 민간인을 향해서. 예. 근데 이거는 딱 2시간 반 그것도 그 예도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잠시 좀 벌어졌던 그건데 그걸 어떻게 12.15.5.18에 지금 그 비극적인 사건보다 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또 부분 이해할 수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보면 예. 거꾸로 역으로 보면은 전두환 대통령 그쪽 신군부 뭐 그럴 의도는 아니었겠지만은 예. 그게 이거보다 더 약하다는 이야기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범죄의 심각성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2시간 반짜리 개헌보다도 그 5.18 12.12가 더 경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논리적으로 본인도 특검도 그래 이야기했고 이게 더 중하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이게 더 경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조혜진 의원님 말의 행간은 예. 이게 어떤 법적인데 엄밀하다기보다는 약간 정치적인 스탠스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특검도 과하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이 감경을 못하는 이유를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또 형이 2개밖에 없는데 네. 감경 사유가 있으면은 무기로 할 텐데 감경 사유가 없다. 우리 뭐 홍 의원님 말씀처럼 반성도 안 하고 무슨 고령이거나 뭐 환자도 아니고 감경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서 사형을 때렸다. 이런 식으로 약간 소극적으로 또 표현하기도 하는 거 보니까 정치적으로 사형 구형을 하면서도 조금 과하다는 느낌을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면피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들어서 정치적으로 야 뭐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만은 법논리상으로 보면은 12.15.5.18을 또 꺼내서 또 비교를 했잖아요. 네. 그건 논리적으로 안 맞죠. 자, 90분간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나라 지키고 헌정 지키기 위한 국가 긴급권 행사다. 이런 말을 반복했는데 사형 구형이 나올 때는 피식 웃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조희진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좀 상식적으로 안 되는 장면들이 오랫동안 누적이 됐죠. 사실은 대통령 재판 과정에서도 많이 웃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보면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예. 통치 과정, 국정 운영 과정에서부터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많이 했잖아요. 당 내에서도 그렇고 이준석 대표 쫓아내는 거 무리해서 쫓아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한동훈 대표하고 이렇게 총선 앞두고 서로 막 그냥 충돌해가지고 총선을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것부터 해서 크고 작은 그 사건들이 국민들이 갸우뚱하게 이해가 안 되게 만드는 일들이 많았는데 계엄도 계엄이 어떻게 보면 그중에서 가장 이해 안 되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 세력을 이렇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거꾸로 그분들을 도와준 거잖아요. 대통령 만들어준 거잖아요. 이해가 그러니까 법률가이면서 헌법도 제대로 안 살펴보고 개헌법도 안 살펴보고 했다는 것부터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 동기도 이해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네. 조금만 기다렸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사태는 정리될 수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뒤집어 놓고는 나라 위해서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부터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저 헌법재판 또 이게 형사재판 이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의 격과 무게에 대한 실망도 있지만은 순수하게 이게 변론 논리, 재판 논리만 보더라도 저런 태도로 저런 논리로 해서 본인에게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그 갸우뚱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았는데 마지막 구형 이 결심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굉장히 실망스럽죠. 자, 요거를 짧게 한 번 더 홍익표 의원님 여쭤보긴 해요. 홍익표 의원님도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잠깐 스쳤던 부분인데 그러면 이거를 어차피
사형 무기징역 그 사실상의 무기징역이니까 이제 이거는 거의 뭐 변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정치적으로 계속 끌고 간다. 이렇다면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뭐 국가와 혹은 보수 진영이나 이런 데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는데 이거는 계속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뭐 메시지도 계속 내더라고요. 신년 메시지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본인이 그냥 뭐 홧김에 하는 건 아니겠죠. 나름. 예. 나름 자기 지지자들을 계속 규합을 하고 계속 결집을 시키고 또 동력을 좀 불러일으켜 가지고 행동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계산은 있겠지만은 네. 결과적으로 그런 본인이 처한 위치에서 하는 행동과 거기서 내는 메시지 내용, 방식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보편적 상식을 가진 국민이나 우리 당원들이 멀어지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그게 공감하는 사람 여러 개인부터 해서 있긴 있겠죠. 그럼 점점 그게 축소되고 본인이 의지하고자 하는 그 세력 기반도 점점 더 좁혀들어서 네. 기댈 만한 그런 언덕이 될까 싶어요. 자, 홍익표 의원님. 민주당은 참 정부 여당은 야당복이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사실 많은 좀 껄끄러운 현안들을 스스로 안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병기 제명건이 있었더니 또 한동훈 제명건 뭐 여하튼 여러 가지 상쇄하는 것들이 이제 나오기도 하고 그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여하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복이 있습니까?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아유, 대한민국과 국민들한테는 큰 불행인데 예. 뭐 선거 결과만 놓고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덕을 많이 봤죠, 민주당이요. 예. 솔직히 정치라는 게요. 이렇게 해보면 잘해서 선거를 이기는 것보다 상대가 더 못해가지고 이기는 선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속어로 똥볼이라 그러죠. 상대가 예. 똥볼을 차서 이쪽이 이점을 얻는 게 더 많죠. 예. 뭐 손님 실수라고 합니다. 손님 실수라기도 하고 역대 사자성어는 손님 실수. 대한민국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의 선거에도 한 70% 이상은 상대가 못해서 덕을 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예, 예. 그게 이제 정치학에서도 그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뭐 거슬러 보면 지난 24년 그 4월 있었던 총선에서요. 네. 사실은 민주당한테도 위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결정적으로 도움을 줬던 거는 뜬금없는 갑자기 2월 달에 그 설날 전후에서 누구예요? 그 이종섭 전 예.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하면서 예.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예. 뭐 그런 고비고비마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의대 정원도 있었죠. 그렇죠. 예. 의대 정원 문제. 예. 의대 정원 문제 이제 이건 사실은 선거 훨씬 전부터 시작됐으니까 논점이 됐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 직전에 그런 헛발질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종섭 대사 굳이 내보내려면 선거 이후에 내보내도 됐거든요. 근데 선거 직전에 내보내면서 국민들로서는 이게 뭔가 최상병권에 네. 정말 뭐가 있구나 이런 인식을 주는 거죠. 그리고 고비고비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보수 여권이 발목 잡힌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거슬러 올라가면 이 문제는 국민의힘이 그냥 그런 거죠. 상품이 괜찮아 보인다고 그대로 영입해가지고 대통령의 덜컥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대통령을 후보로 만들어서 대통령 만든 그 국민의힘의 원인적 책임이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거는 짧게. 자, 1심 선고 2월 19일 어떤 선고가 나올까요? 1심.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너무 우리가 대책 없는 그 질문이긴 한데 네. 자, 지기현 재판부가 어떤 우리 보면 크게 두 개잖아요.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내릴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원래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제 주관적인 의지인데요. 제가 정치하면서 일관되게 제 정치 철학이나 종교적 이유로 네. 저는 사형제 폐지론을 주장해 왔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상의 사형제 폐지 국가에서 법적 형식적으로도 완전한 사형제 폐지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저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전두환 노태우 두 사람에 대해서도 그 무기징역이 나왔고 사형 구형을 했는데 그 무기징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 경우에는 법조계 제가 들은 서초동 법조계에서도 시간이 굉장히 짧았고 그다음에
이 유혈 사태가 없었다는 측면에서 구형에서부터 그런 이유로 구형도 무기 가능성을 얘기했던 분이 있고 아마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구형도 무기나 또는 구형은 사형이지만 선고는 무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네. 예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라는 측면에서 사형이나 무기나 저는 그것이 주는 역사적 교훈은 그 역사적 교훈의 무게는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조혜진 의원님은 1심 판결 땅땅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건 뭐 말하기 좀 곤란한데 예. 어쨌든 이게 지기현 재판장한테는 시험 들게 만드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왜냐하면 그 양쪽의 편차가 너무 크니까 중간 단계 그러니까 지기현 재판장이 판단할 때 이 윤석열 대통령의 네. 죄 무게에 딱 맞는 정도의 어떤 그 형량을 매기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예. 그런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사형 아니면 무기밖에 없고 그 이제는 이제 내란을 인정하느냐 인정 안 하느냐. 예. 뭐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가 많고 이 범죄 행위적 요소가 있지만은 이 내란이다 하고 내란이 아니다 이 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내란이 아니면 무죄가 되는 거고 내란이면은 사형 아니면 무기밖에 없어서 굉장히 머리가 아프고 좀 정치적 부담이 클 텐데 뭐 순수하게 법만 보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다 어느 한쪽은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네. 다른 한쪽은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고 한지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하도 재판부는 그냥 욕을 그냥 뭐 평생 들을 욕을 다 들어야 될 상황인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순수하게 소신 있게 법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해야죠. 저는 그거 홍익표 뭐 의원님. 그 직위원 판사각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어떠한 형태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권에 이런 합의는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기징역이 한다 하더라도 사면복권하지 않고 그다음에 감형 없는 무기징역을 해야 됩니다. 사형이 아닐 경우에도. 그 사실 오래전부터 사실 사형제 폐기의 전제 조건은 감형 없는 무기징역형을 하자는 거였거든요. 제도 도입을. 예. 그런 측면에서 내란죄 윤석열 그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사형이 그 선고되지 않는다는 만약에 않는다면 이것은 감형 없는 무기징역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는 법제화의 문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예. 거죠.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제명 결정 내렸습니다. 최종 결정은 최고위 의결로 이제 최종 결정이 되는데 내일 또 최고위 열린다고 하네요. 오늘 새벽 1시쯤에 이게 언론에 결정문 배포했다고 하고 자, 한번 볼게요. 그 윤리위가 어떤 표현을 했나? 단순한 개별적 비난, 비방 조전을 넘어서 조직적 경향성을 보인다. 여론 조작 약간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걸로 해석이 되고 또 윤리위 뭐라 그랬냐면 대통령과 당 지도부 공격하고 분쟁 유발해서 국민 지지와 신뢰를 추락하게 한 건 매우 중차대한 해당 행위다. 홍익표 의원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처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한동훈의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한동훈을 키워주는 거예요, 오히려? 예. 제가 오기 전에 그 조혜진 의원한테 그랬는데 네. 사실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홍준표 시장의 비판이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윤석열 정권이 비상기업까지 오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실정과 잘못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들도 감당할 수 없고 국정 운영이 어렵다 생각하니까 말도 안 되는 이 비상기업과 내란 카드를 꺼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검사 정권이 그 보수 정권도 망치고 대한민국 전체를 엉망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검사 정권의 대통령이 윤석열이었고 그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는 한동훈이었어요. 법무부 장관 시절에 사실은 정치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검사인 것처럼 그 수사를 했고 정치권과 대립각을 세운 게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 그 중심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권이 엉뚱한 길로 헛발질하고 국민의 그 눈높이로부터 벗어나서 잘못된 길로 가는 과정에서 일조한 사람 중에 한 명은 그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친윤 세력들, 국회에 있는 친윤 세력과 더불어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것에 책임을 묻는다면 한 세 손가락 안에 들 거로 봅니다. 근데 거꾸로 지금 장동혁 대표의 이러한 행태가 그러한 그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 윤석열 정권의 최대 수혜자 이런 것은 사라지게 하고 그 윤석열 정권과 대척점에 있는 여권 인사
그다음에 비상계엄과 내란에 반대했던 한동훈만 기억하게 해주는 오히려 그걸 부각시켜준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정치적으로 한동훈의 부활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책임을 그러니까 도리어 홍준표 전 시장의 같은 그런 비판들이 목소리를 못 내게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장동혁 대표가 중요한 몇 가지 결정들을 지금 계속 헛발질을 하는 게 작년 12월 3일 그때 제대로 된 윤석열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고 중도 확장으로 나갔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계속 지금도 절연하지 못한 상태로 가고 있고 이번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권을 기각시켰었어야 돼. 최고위원회에서 본인이 네.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아마 2월 저는 재판 선고 나고 난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저는 2월 달 그 윤석열 재판 선고 난 이후에 그때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의 입장이 장동혁 체제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놓치고 나면 장동혁 체제의 앞날을 네. 가늠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제명수순 되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취지로 홍익표 의원님 말씀해 주셨는데 조희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이 공통점이 자기 계산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나한테 유리할 거다. 내가 굉장히 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오히려 불리하고 자기 발등 찍고 심한 경우는 자해 행위고 또는 뭐 죽을 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던 상대방은 살리고 키워주고 네. 반석 위에 올려주는 그런 일이 있는데 옛날에 거슬러 올라가면 이회창 총재도 YS 대통령이 조금 이렇게 좀 경질하고 총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잘라내고 하면서 대권 주자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도 박근혜 대통령이 핍박하면서 그때 한 1, 2주일 사이에 그냥 똑똑한 국회의원이었는데 1, 2주일 사이에 대권 주자가 돼버렸어요. 오래도 안 걸렸어요. 한 1, 2주일 사이에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지지율 거의 고공행진하고. 당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놔뒀으면 뭐 어떻게 보면 지금 감옥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통령 만들어줬잖아요. 자기는 죽인다고 생각했는데 죽인 게 아니라 살리고 대통령까지 만들어줬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 당대표로 집권당 대표로서 있고 특히 요 당원 게시판 사건만 하더라도 사건이 네. 안 될 걸 여기까지 이렇게 끌어와서 본인도 힘들고 당도 힘들게 만드는 책임이 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모든 책임들이 지난 집권여당 대표일 때 국정에 대한 책임부터 해서 당원 게시판 이 책임까지도 그 책임이 적지 않은데 싹 그냥 없어져 버리고 본인은 이제 핍박받는 사람 우리 부활의 첩경이 핍박받는 거잖아요. 핍박받는 정치인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제 책임이 멘탈되는 게 되고 책임을 지운다고 생각하는데 거꾸로 책임이 멘탈되고 네. 그렇게 반면에 이제 우리 당은 이렇게 결정해버림으로써 며칠 전에 우리 장동혁 대표가 기자회견까지 해가지고 쇄신하겠다 새롭게 가겠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고 이야기한 게 그냥 뭐 도로 그냥 물거품이 돼버렸고 당이 지금 받고 있는 제일 큰 부담이 뭐 윤회계인 당 뭐 내란당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은 한동훈 대표는 그 반대되는 사람인데 반대되는 사람 잘라버리면은 우리 당은 그 스스로 그걸 뒤집어서 놓는 것밖에 안 돼요. 이런 일을 윤리위원들이야 뭐 밖에서 온 분들이고 정치 안 한 분들이니까 그냥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당의 지도부가 이걸 그대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조희진 의원님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건데 이 얘기예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당원 게시판에 쓴 내용이 그 당시에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입 바른 소리 몇 번 했다는 거거든요. 김건희 여사 수사 받아야 된다는 얘기랑 국정원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게시판에 쓴 내용도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이 윤어게인 세력과 아주 극단적인 국민의힘 지지층, 극단적인 지지층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국민 대다수가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징계를 한다? 그러니까 자꾸 장동혁 대표가 사과도 의미가 없고 결국은 장동혁 대표의 그 스탠스나 입장은 극단적인 세력과 손잡고 윤어게인 그다음에 선거 부정 세력 이렇게 가고 있구나. 네. 이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자, 기자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제명 결정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결점 모색할 여지 있냐 이렇게 질문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사건이 생긴 이후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많은 당내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논의한 시점으로부터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걸림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누가 먼저 풀고 가야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결될지에 대한 저의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 이미 윤리위원회 결정이 나온 마당에 윤리위원회 결정을 곧바로 뒤집고 어떤 다른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우선은 저는 따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장동혁 대표 따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내일 최고위 열리면은 이제 요 수순으로 이제 갈 것 같은데 일단 한동훈 전 대표 목소리까지 듣고 제가 묶어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 전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윤리위의 결정은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춘 요식행위 같은 것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백혜룡 썼듯이 장동혁 대표가 2호선 윤민우 같은 사람 써서 이런 결론을 낸 겁니다. 오늘 보셨다시피 윤리위에서는 어제 냈던 핵심 내용들을 두 번에 거쳐서 계속 바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면서도 제명을 했다. 그러니까 이미 답은 정해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 윤리위에다가 재심을 신청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재심을 신청할 생각은 없습니다. 자, 재심을 신청 안 하면은 조혜진 의원님 뭐 어쨌든 당내 절차 이거는 의미 없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뭐 그다음에 다른 법적 조치는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고요.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걸 정치적으로 풀겠다 이런 건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제명? 그럼 뭐 국민의힘의 울타리 안에서 안 하면은 되게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어떤 수순을 밟을까요? 향후에. 제명이 확정되면. 법적인 조치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승산이 있다고 본다면은 예를 들면 가처분 예를 들어서 신청. 법적 조치를 하면서 좀 이렇게 그 라우드하게 마케팅 시끄러운 마케팅을 할 수도 있겠죠. 결국 이제 정치적인 그 전략을 구사를 할 텐데 그 법적인 프로세스도 그 도움이 된다고 그리고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정치적인 전략의 한 부분으로서 그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예를 들면 가처분을 이 결정에 그 효력이 정지되는 가처분을 이제 신청했을 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본다면 받아들여지면 그거 자체로서 이미 본인이 또 큰 힘을 얻고 당 지도부는 힘을 상당히 잃고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승산이 있다 보면 그것도 할 것 같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결국은 당내 세력이 특히 현역 의원 중심으로 당내 세력 또 당원들의 마음이 자기 쪽으로 모이도록 이제 계속 하고 그다음에 밖에 범보수 진영 일반 국민 여론이 자기 쪽으로도 몰리도록 하는 그 행보를 이제 계속해 나갈 것인데 그게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 전 대표의 어떤 자책 부분 이런 부분도 당원이나 국민들이 좀 보기는 볼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고 평가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단기적으로 이 국면만 놓고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잘못들을 이런 징계 조치, 제명 조치를 통해서 그냥 틀어준 결과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게 좀 논란이 됐거든요. 장동혁 대표도 좀 전에 한 이야기 중에 보면은 한 대표가 그냥 스스로 좀 사과할 거 사과하고 이렇게 틀어라라고 기회를 줬는데 안 했다라는 그런 말이 뉘앙스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그 지적이 또 있었거든요. 안철수 대표 같은 전 대표 같은 경우 직접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큰 흐름이 이렇게 가버리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따질 계제가 안 돼버렸고 전 대표를 이렇게 제명해가지고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 행위가 이게 옳으냐는 더 큰 주제가 나와버려가지고 그래서 내일 이제 의총 만약에 퇴근하기 전에 이제 요구를 했잖아요. 의총 요구를 했고 열리면은 어떤 여론이 약간 좀 목소리가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명 결정에 대한 이 반발 비판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커질 거죠. 그게 말하자면 산술적으로 절반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은 최고위원회에서 그 강행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비슷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또 소수가 되면은 그냥 강행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그런 여론이 한 대표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도 이 조치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더 강하게 비판하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그래 되면은 장동혁 대표도 아마 최고위원 회의 앞에 두고 고민을 네.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홍익표 의원님 짤막하게 이게 어떤 식으로 귀결될 걸로 보세요? 저는 퇴로가 없습니다. 서로게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제명 당하는 거고 본인은 당하는 걸 원하는 것 같아요. 탈당하면 배신자 프레임에 갇히기 때문에 네. 제명 당하는 거잖아요. 예, 예. 저는 한동훈 대표 승부수를 던진 다음에 아까 제가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권한다면 대구시장 나가라고 그러겠어요. 대구시장이요? 예. 왜냐하면 대구시장은 결국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주고받는 가능성이 높잖아요. 지금 홍준표 시장 공석 이후에 대구시장 후보가 국민의힘도 딱히 마땅치가 않아요. 제가 알기에는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자칫 뭐 이렇게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가능성도 불투명하고 저 민주당만 좋은 거 시킨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대구시장 출마하면 무소속 출마하고 뭔가 세게 저 최근에 대구 여론도 제가 고향 쪽이 대구 쪽이기 때문에 여론 들어오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간단치 않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가 대구시장 나간다면 무소속 보수 후보로 나간다면 제가 보기엔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 거론되는 사람들하고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 보입니다. 다 무소속 후보로도. 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출퇴근 시간 운행이 평소보단 많아졌지만 그래도 많이 혼잡한 만큼 오늘 퇴근길에도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론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안성과 죽전에서 짧게 막히고요. 더 가서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청계터널 부근 4차로와 갓길에선 화재 사고를 처리하면서 판교 분기점부터 막히고요. 이후로 시흥요금소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KBS 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조희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 얘기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김병기 의원 제명 문제 이걸로 이제 골머리 앓고 있습니다. 장기전으로 갈 태세도 좀 보이고 있는데 윤리심판원이 제명 의결했는데 김병기 의원 재심 청구하겠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요. 비록 내쳐지는 한이 있더라도 망부석처럼 민주당 곁을 지키겠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김병기 의원 지난 총선 때 그 검증위원장도 하고 원내대표하고 총선 때 검증위원장이면 남들이 모르는 많은 인포메이션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가 지난 여름에 뭐 했는지 알고 있어. 이걸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지금 김병기 의원의 스탠스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홍익표 의원님? 김병기 의원 스타일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김병기 의원이 지금 약간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약간 긍정적인 면에 보면 되게 뚝심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본인의 어떤 여러 가지 논란 거기에는 저 법적 논란, 도덕적 논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의 길을 가겠다, 원칙적으로 가겠다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재심 신청 이런 거는 당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건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 당연히 네. 재심 신청해서 재심해서 하는데 저는 제도적으로 허용돼 있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예, 그러니까 법원에서 우리가 항소하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절차인데요. 예. 아마 재심으로 가더라도 이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김병기 의원은 그런 면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끝까지 스스로 민주당을 나간 게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좀 아쉬운 거는 재심에 들어갔을 때 재심에서도 윤리심판원에 가서도 나중에 뒷얘기가 나오면 그 의혹을 소명하기보다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심판 청구 기간이 지났다. 예. 이걸 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약간 법기술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좀 그러니까 지금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거는 사실은 진짜 법적인 절차적인 얘기이고 더 중요한 것은 김병기 의원 가족과 본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과 여러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소명을 분명히 하거나 아니면 잘못했다고 인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는 건데 네.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냥 초선 의원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 삼선 의원의 원내대표면 당 넘버 2인데 그런 중차대한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서 약간 정치적인 어떤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이게 내가 옳았다 틀렸다를 세세히 따지는 그런 국면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조혜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 김병기 의원도 삼선했지만은 공직 생활 오래 해온 분이라 가지고 정당에서 잔뼈 굵어 가지고 정치를 좀 멀리 크게 보는 스타일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멀리 크게 보면은 또 달리 이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다시 살아날 기회를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생각이 안 미치는 거 아닌가 싶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좀 시간을 갖고 계속 이렇게 구명 활동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는 사이에 뭔가 좀 변수가 생길 걸 기대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거 아니면은 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설명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지방선거의 최대 악재 중에 하나니까 빨리 이게 정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김병기 대표 본인은 한 달도 못 기다려주는 거냐 그런 하는 이야기 듣고 제가 잔인하다. 한 달이 민주당 입장에서 하루하루 속이 타는데 한 달간 있으면 그 사이에 당이 이분이 그냥 밖에 나가면은 일단 무소속이고 일단락 되기 때문에 뉴스 밸류도 좀 떨어지잖아요. 취재도 좀 강도도 떨어지고 또 폭로 알리는 사람들의 이 동기도 좀 약화되는 반면에 어쨌든 이 당에 있으면은 전직 원내대표로서 당직을 가진 또 중진으로서 있으면 뉴스 밸류 계속 살아 있고 이 변수가 어떻게 굴러가냐에 따라서 큰 판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취재하게 되고 기사 나오게 돼 있고 그러면 또 새로운 의혹도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당으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걸 정리해야 되는데 본인은 미련이 있나요? 30일을 못 기다려주느냐 이런 거 보고 이분이 참 정치를 좀 모르고 이렇게 하는가 알면서 하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다만 이제 그냥 업무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믿고 이렇게 버틴다 하고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사실 힘이 없어요. 이 결정이 지금 당의 결정이잖아요. 대통령이나 정부의 결정이 아니고 당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건데 당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걸 뒤집을 힘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이 당은 어쨌든 간에 정청래 대표고 그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이 이제 끌고 가는 당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 그건 별로 없는 것 같고 당에 대해서 뭔가 자기가 푸시할 수 있다. 호소를 하든 아니면 압박을 하든 그런 기대를 갖고 조금 계속 좀 끌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한 달을 기다려달라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차라리 저한테도 와서 얘기를 내가 어떠한 자료가 언제까지 확보되는데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하면 저도 기다려줄 용의가 있겠어요. 납득이 된다면.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한 달이라는 게 어느 기준으로 보통 우리가 이런 징계 이런 게 나왔을 때 기준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검찰 수사의 경우를 한다면 기소 전이라든지 기소될 때까지 기소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한다든지 아니면 1심 선고를 보고 한다든지 이런 이 변곡점이 되는 이해할 만한 변곡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이후에 도대체 뭐가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모르겠어요. 한 달 이후에 뭐가 있는 건지는. 윤석열 1심 선고. 이건 제가 약간 농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튼 그게 구체적이지 않고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고 자 강선우 의원에게 1억 전달 의혹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 자수서에 한 카페에서 1억 원 건넸는데 당시 강선우 의원과 사무국장이던 남모 전 보좌관 함께 있었다. 자, 강 의원은 그동안 보좌진이 보관하고 있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강선우 의원한테는 홍익표 의원님 좀 불리한 부분이라고 보세요? 당연하죠.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진술이 다 엇갈렸어요. 강선우 의원은 사무국장이 나 모르게 받았다. 사무국장은 나는 모른다. 나는 받은 게 없고 난 전달하지도 않았고 돈이 오간지 몰랐다. 김경시 의원은
전달했다 돌려받았다라고만 얘기했는데 그게 그러니까 그 헷갈렸던 거죠. 저 강선우 의원한테 줬다는 얘기인지 네. 그 보좌관 남모 보좌관한테 줬다는 얘기인지 그래서 그 헷갈렸는데 결국은 김경시 의원 얘기 들으면 제일 정확하게 다 해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남모 보좌관도 아는 거고 강선우 의원도 다 아는 상황에서 네. 돈 1억 원이 전달됐다가 나중에 돌려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돌려받았다고 하니까 이건 또 입증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돌려받아서 그 돈이 실체적으로 있거나 아니면 어디에 사용됐거나는 김경시 의원이 그걸 확인을 해야 돼요. 어떻게 돈을 그 1억 원을 모았고 모아진 돈이 어떻게 돌려받아서 사용됐는지를 입증해야만 돌려받은 게 입증이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그 돈의 인아웃을 하기가 좀 쉬워졌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이 경우에는 강선우 의원이 뇌물수수죄, 공천과 관련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등을 면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본인이 인지한 상태에서 돈을 일단 받은 거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러면 돌려줬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그 증거가 최근 봐야 되는데 모르는 상태. 예를 들면 뭐 무슨 케이크인 줄 알고 받았는데 집에 오니까 돈이었다 그러면 그 케이크가 아니라 돈이라는 걸 확인한 즉시 전화를 거거나 문자를 통해서 돌려주는 의사를 밝혀주지 않으면 이게 다 뇌물죄 돼버리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김경시 의원의 진술을 봐서는 그 자리에서 인지한 것 같아요. 돈이 오고 가는 거를. 예, 그렇다면 남모 보좌관이나 강선우 시의원 모두 이 그 법적 어떤 책임을 면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화내고 돌려준 게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아닌 여러 정황들이 일단 거기서 있기 때문에. 가져간 거는 예. 받을 의사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나중에 돌려줬다는 거는 받았는데 이게 나중에 탈날까 봐 돌려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 자체로 그 법적인 그 구성이 네. 성립이 됩니다. 자, 요 질문을 하나 짧게 더 홍익표 의원님께 드리면 뭐 김병기 의원 집 사무실 뭐 차남 뭐 주거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압수수색했는데 2020년 상황 어쨌든 압수수색 너무 늑장 수사가 아니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뭐 김경 서울시 의원은 한 열하루인가요? 열흘 미국 갔다 왔고 텔레그램을 두 번 탈퇴했다. 계가입 탈퇴. 그래서 첫 번째 탈퇴는 그 이전 거 없애고 필요한 사람하고 교신하고 두 번째 또 한 거는 그다음에 새 걸로 갖고 왔고 과연 휴대폰은 또 쓰던 건지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돼 있어서 과연 이게 그야말로 증거인멸하고 온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강선우, 김경 그다음에 또 김병기 다 얽혀 있는 것들도 있고 따로 있는 것들도 있는데 특검 수사 안 하고 이게 가능할까요? 아니면 특검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뭐 그래요? 증거를 확보하는 거지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좀 그 상당히 어려워진 건 맞아요. 왜냐하면 시간적으로 워낙 멀고 예. 또 그 김경시 의원이 그 해외 출국을 하면서 한 열흘 이상의 지금 공백이 생겼고요. 수사 공백이 생기면서 충분히 그 개인의 휴대폰이라든지 관련된 증거를 삭제하거나 또는 서로 간의 입맞추기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그 경찰 수사와 조금 어려운 채 있는데 다만 김경시 의원의 진술이나 지금 자수서를 냈잖아요. 네. 그걸 보면 저는 그 수사의 돌파구가 열릴 수 있는 거는 그 사건 그 강선우 김경 관련된 동공천 문제 관련돼서는 네. 이제 서로의 죄를 줄이기 위한 과정을 한 것 같아요. 자수서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김경시 의원이 그 수사에 협조하고 시작한 거죠. 네. 본인은 최대한 실형을 면하기 하는데 주력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네. 자기가 정치적으로 뭘 기대할 것도 없고 자기 임기 다 끝났거든요. 네, 예. 돈도 있는 사람이고 김경시 의원 입장에서는 뭐 집행유예 정도는 받더라도 실형만 면하면 뭐 개인적으로 큰 손해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거기다가 상황에서. 자기가 정치적으로 기댔던 강선우 의원은 좀 어려워 보이고 뭐 이런 계산도 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다 끝난 관계죠. 이 예, 상황에서는 서로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한테 기댈 것도 없고 누구한테 기댈 상황도 아니고 각자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하면 경감시킬 수 있을까? 예. 이거를 연구하지 않을까요? 이제 그런 상황이 간 거고 특히나 강선우 의원은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네. 자기 현역 의원직의 박탈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은 좀 더 이 문제를 유죄냐 무죄냐로 가야 되는 반면에 네. 김경시 의원은 유죄를 인정받더라도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쪽으로 가서 뭐 집행유예 정도로 받는 쪽으로 가려고 할 목표를 세운다면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정청래 대표는 비록 이게 시스템 에러가 아니라 휴먼 에러라고 했지만 지금 이 펼쳐진 이 두 사안이 막 또 얽혀 있고 또 따로 있는 것도 있지만 과연 이것이 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조희진 특검으로 의원님. 가야죠.
경찰에 대해서는 뭐 저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이야기했잖아요. 경찰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그거는 이제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에다가 그 수사 역량까지 이야기 포함해서 그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현실이 그렇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오래 경과됐다든지 아니면 증거인멸 그 소지가 있다든지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건보다도 더 어려운데 또 수사 역량이 의심받는 경찰이 또 의지도 의심받는 그런 경찰이 해서 제대로 밝혀내기는 어려울 거고 못 밝혀내는 상황에서 자꾸 의혹만 나오면은 그건 정권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이렇게 수사 의지가 있고 역량이 되는 특검을 세워가지고 하는 게 낫지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경찰 입장에서는요 최대한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명운이 걸려 있다. 그 일단 정부 여당하고는 이미 약간 한 발 물러선 사안이 돼버렸어요. 김경호 의원도 이미 오래전에 탈당했고 강선 의원도 지금 사안으로 봐서는 이게 더 윗선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거든요. 예컨대 강선 의원이 그 돈을 받아서 더 높은 누군가에게 그 돈을 주고 또 그 뭐 이 김경시 의원의 공천의 역할을 하고 이런 거 아니라 이건 현재 봐서는 그 돈을 받은 최종적인 목표 지점이 이 강선 의원이 전달자 그 목표자이면서 전달자가 아니라 그냥 목표 지점 도착 지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수사를 통해서 경찰이 여권 그 수뇌부하고 불편해질 이유가 없고요. 이거 잘못해가지고 부실 수사에서 욕 먹으면 이제 곧 출발할 중수청 가뜩이나 지금 행안부 지금 법무부 안이 이거 다시 제2의 검찰청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여론에도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근에 중수청 관련된 논란도 있기 때문에 경찰은 사활을 걸고 할 것 같아요. 대신 좀 다르게 보는 게 이 사건만이 아니거든요. 그 동작 구 의원들한테서 받았다 돌려준 3천만 원의 그것도 일종의 넓은 의미에서 공천헌금일 텐데 그거는 이수진 의원이 자수서 그 진술서 받아 넘겨줬는데 김현지 실장한테 넘겨줬는데 뭐 대통령 그 당시 당 대표에게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또 사무처에다 줬는데 그게 전달됐는지 안 됐는지 훨씬 수사를 확대할 부분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하면 그거까지 다 밝혀야 되는데 그거는 경찰이 대통령까지 조사를 직접 조사를 어쨌든 간에 대통령 관련된 그 의혹을 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네네. 자, 지금 홍익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지난 월요일에 정부가 중수청과 공소청 대한 역할, 인적 구성 방향 발표했습니다. 최대 쟁점 보안 수사권 이거 추후로 미뤘고요. 이 결정은. 자, 정부 한두고 여권의 강경파들 반대 목소리 커졌습니다. 이어서 그 국무총리실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들 사퇴했고요. 요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내용과 절차, 특히 무슨 절차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총리실 산하의 중심으로 TF하고 법무부하고 지금 이 안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일단 안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공개하기 이전에 당정 협의를 비공개로 하는 게 맞거든요. 과거에 늘 그랬어요. 제가 정책위의장하거나 정책위 수석부의장 문재인 정부 내내 특히나 저는 그때 이제 경찰개혁, 그 자치경찰제 관련돼서 얘기했는데. 다 일일이 보고받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책위장하면서 정부 측에 뭐라 그러냐면 정책위하고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 언론에 먼저 중요한 사안들, 그러니까 모든 걸 한 게 아니라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이거 그 당 정책위하고 사전 협의하지 않고 언론에 먼저 공개하지 마라. 사전 협의 꼭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게 있거든요. 당연히 이 사안은 당과 먼저 협의하고 이견이 있으면 이견 있는 대로 조정하고 협의해서 발표되는 순간 당정이 다 그냥 환영하는 이런 안으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국회 당의 그 입법사항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절차 문제이고 내용적으로도 보안 수사 저도 옛날에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보안 수사 요구권이지 보안 수사권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기왕에 그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면 수사권 자체는 경찰이 주고 다만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 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요구권이나 요청권을 두는 정도여야 되는 거지 다시 보안 수사권을 갖게 하면 이게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안에 대해서는 정부 측도 뭔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조희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간은 1분 남았는데 보안 수사권 얘기까지 좀 짤막하게 요약해 주세요.
이거는 대통령실과 정부 입장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공소청, 중수청을 이렇게 세웠으면 나중에 그게 제대로 기능을 해서 범죄 그 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잖아요. 예. 수사의 역량을 발휘하고 또 공소 유지도 제대로 형공적으로 돼야 되고 그러려면은 보안 수사권이 불가피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공소청에서 이게 사건을 넘겨받아서 기소를 하는데 넘겨받아 보니까 이전에 검사가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직접 수사할 때보다도 네. 아무래도 지금 공소청이나 경찰은 그 수사 질이 떨어질 네.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거 가지고 근데 또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검사가 무죄 자꾸 받으면은 네. 불이익 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 공소청 검사가 받았는데 사건이 수사가 부실한데 네. 그거 손도 안 대고 그대로 그냥 가져가서 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으라고 그러면은 그 검사로서는 정말 힘든 거죠. 네. 그럼 공소청 검사 안 하려고 한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게 그 맞은데.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은 지금 뭐 강경파들이 네. 공소권, 기소권, 자, 그 마무리할게요. 수사권을 예. 100% 분리해야 된다고 해서 저래 가니까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 네. 당에다가 이제 그 알겠습니다. 양보한 것 같아요. 예. 자, 시간이 다 돼서 홍익표 전 의원, 조혜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7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강원도 바닷가의 외딴 작은 마을. 11살 연규가 살고 있습니다. 연규의 가족은 위암 수술을 받은 할아버지와 뇌출혈 후 편마비를 앓고 있는 할머니 두 분뿐인데요. 태어나자마자 이곳에 맡겨졌기에 엄마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젓하게 자라온 연규. 하지만 하루하루 두 분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연규의 불안과 걱정도 커져만 가는데요. 약값과 생계비 모두 정부 보조금에 의지한 채 힘겹게 버텨내는 세 식구의 삶. 얇은 외투 하나, 시퍼렇게 얼어붙은 손주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시려옵니다. 추운 겨울 연균의 가족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부터 당분간은 이맘때 기온과 비슷하거나 높겠지만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중부지방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차츰 흐려져 오늘 밤 경기 북동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중북부에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늦은 밤부터 강원 내륙과 산지에 비나 눈이 오고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상권, 경북 산지, 제주에 비나 눈이 온 뒤 그치겠습니다. 기온이 낮은 편은 아니라서 대부분 5mm 안팎의 비로 예보가 돼 있고 강원 산지는 최고 7cm 이상의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 강원 산지에 이에 따라 대설특보가 발효될 수 있겠고요. 강원 내륙과 경북 산지는 1cm 안팎의 적설이 예상됩니다. 반면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동해안과 경상 권역은 당분간 건조하겠습니다. 바람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까지 내려질 전망이라서 산불 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그 밖에 동쪽 지역 또 남해안, 충남권도 내일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영상권입니다. 3도 등 전국이 영하 3도에서 10도 분포로 큰 추위는 주춤하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도 서울이 8도, 대전, 강릉 13도, 광주와 대구가 15, 16도 등 대부분 5도에서 17도로 낮지 않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0.1도입니다. 최영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로 접어든 가운데 노사 양측이 노동위원회 중재로 오늘 오후 2차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상식적 결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당을 떠난 분이라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의원 사무실, 동작구 의회 부의장 주거지 등 6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또 다른 계엄이 선포된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수차례 몰래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사건과 관련해 1심 법원이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학부모에게 징역 4년 6개월 등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새해 초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미국의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여진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기존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가 힘의 논리로 재편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오늘 인터뷰 코너에선 이번 사태 배경과 세계 질서에 던지는 의미는 뭔지 중남미 전문가이신 국립외교원 하상섭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하상섭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자, 그 작전명 Absolute Reserve 확고한 결의 작전으로 국가 원수를 잡아서 왔습니다. 잡아서 미국으로 붙잡아 와서 법정에 세우는 이런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그 장면을 전 세계가 본 건데, 자, 정당한 법 집행이냐 주권 침해냐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저희 외교 전문가들이나 국제법 전문가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이게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은 마땅히 국제법 위반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각 개별국가마다 이제 외교 노선이라든지 정치 성향이라든지 다르더라고요. 네, 이게 다 달라서 판단이 사실은 많이 갈립니다. 저희 나라 외교부도 좀 갈리게 평가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되게 신중한 표현을 쓰더라고요. 전략적 모호성. 예.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라마다 다릅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국제법 원칙 위반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고,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 정당한 개입이다 이렇게 미국을 옹호했습니다.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막 입장이 갈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외교 프랑스 같은 데는 요새 프랑스의 외교 노선을 보면 글로벌 사우스하고 좀 단단한 그러니까 좀 관계 유지를 위해서 외교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중립적입니다. 근데 이태리 같은 데는 되게 이제 나토 중심의 외교 노선. 거기에 조금 더 경도돼 있다. 네, 친미, 그다음에 실용 외교 뭐 이런 것들 좀 멜로니 이제 여성 총리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정치 성향이 보수 우파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가치 공유 이런 것들이 이제 트럼프하고 맥을 같이 하면서 두 나라 사이에 극명하게 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
자신들 그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좀 트럼프 쪽에 가까운 노선을 함으로써 좀 국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다. 그렇죠. 뭐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죠? 관세 혜택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실리를 이런 입장을 펴므로써 얻으려 한다. 그런 그 행간이 읽힌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당사국 베네수엘라 유엔 주재 대사가 있을 거예요. 이번 사건을 국제법적 면책 특권의 파괴다. 베네수엘라 입장에서 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거고. 자, 미국 국내법을 국제 규범보다 우위에 둔 것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있는데 미국이 늘 이래 오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들은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 예외주의 이렇게 부르죠.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 미국 예외주의. 미국 예외주의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국제기구 우리가 알고 있는 요새 막 국제기구 탈퇴하고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규범이라든지 국제기구는 상당히 탈퇴도 많이 했죠 최근에. 엄청 많이 했습니다. 66개나 되는 기구에서 탈퇴를 할 정도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 네. 탈퇴할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좀 이 국제적인 룰, 가치, 규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겠다. 네,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로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그렇게 내보이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명확하게. 그 ICC라고 있습니다. 국제 형사 재판소 이런 것들을 판단하거나 인터내셔널 코트 오브 저스티스. ICC. ICC 국제 형사 재판소. 형사 재판소. 네. 저희 나라는 회원국이죠. 이게 이제 크리미널 코트인가요? 네, 크리미널 코트인데 미국은 비회원국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국제적인 범죄, 사건 이런 데서 국제기구의 판단을 받지 않겠다. 우리 스스로 우리 국내법 가지고 국내법으로 충분하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필요하면 무력을 쓰겠다 이거네요. 한마디로. 입장들을 펴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요. 그래서 국제법은 사실 굉장히 무시하는 이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비슷한 사례가 노리에가 아니었습니까? 파나마 실권자. 89년도. 잡아서 법정에 세워버렸죠. 네. 미국 법의 기준에서 그렇게 됐죠. 제 기억이 맞다면 그건 1989년 상당히 오래전인데 거의 36년 36년 전에 다시 마두로를 체포하면서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체포를 넘어서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 We are running it 선언했습니다. 뭐 일각에서 그냥 돈노주의 이게 그래서 이게 그 먼로주의하고 트럼프가 하도 돈을 좋아해서 돈인 줄 알았더니 도널드의 준말이라면서요. 도널드 트럼프의 돈, 그다음에 먼로의 로, 그러니까 먼로 독트린, 돈노 독트린, 돈노주의. 이거 좀 애매한 개념이더라고요. 이 개념이 뭐예요? 원래 이게 두 가지 개념이 좀 섞여 있는 겁니다. 하나는 그 Manifest Destiny 명백한 운명설이 하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독립한 이후에 미국이 13개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계속해서 영토 팽창을 해왔잖아요. 서쪽으로. 그다음에 막 남쪽, 북쪽 막 이러면서 멕시코하고 전쟁하고 막 이러면서 이게 이제 그만한 뭔가 좀 그 미국식 예를 들어서 영토 팽창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19세기 1823년에 멀로라고 하는 제5대 대통령이 이제 유럽에 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럽은 더 이상 우리 간섭하지 마라. 미주대를 간섭하지 말라.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게 우리가 이제 외교적으로 고립주의, 유럽 고립주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중남미나 이런 데 미주대륙 내부에서는 팽창주의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팽창적 고립주의 뭐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헷갈리는 개념이긴 한데 지정학적으로 보면 정확합니다. 유럽을 멀리하고 남미, 중남미 쪽은 예를 들어서 포섭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멀로주의고요. 이게 20세기 초반에 이제 매우 편리한 주의네요. 자신들한테는. 루스벨트를 만나면서 좀 강화됐고요. 루스벨트 추론이라고 하는 또 개념으로 외교 문서상으로 돼 있고 이걸 이제 2025년 6년에 와서는 트럼프 추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돈로주의 이렇게 상징적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개념과 용어로 부릅니다. 자, 유럽한테는 간섭하지 마. 이 아메리카 쪽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면서 개입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개입할 거야. 간섭하지 마. 이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번엔 베네수엘라였는데 차후에 아메리카 이제 그 이외에 다른 질문은 그린란드는 제가 나중에 질문할게요. 그거는 약간 유럽 쪽이니까 이 아메리카 이쪽 안에서 그 다음 타겟이 여기가 될 것이다. 그 다음 타겟이 여기가 될 것이다. 후보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가까이에는 콜롬비아, 콜롬비아 뭐 마약 지금 말도 마약 사범 베네수엘라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네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니카라과, 쿠바,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마약 카르텔 범죄 하면 이제 멕시코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요. 네. 후보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중에 쿠바 상황은 어떤 거예요? 쿠바는 이번에 베네수엘라를 이 군사적 공격이죠. 군사적 개입을 하면서 그 가장 기본적인 베네수엘라에서 지금까지 쿠바의 생명줄이었던 에너지, 석유. 우리가 이제 그림자 선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동안 그렇게 제재를 했으면서도 베네수엘라가 물밑으로 사실은 석유를 대줬거든요. 소량이긴 하지만. 근데 그것마저 차단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스스로 손을 들고 나와야 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배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에게. 아주 심각한 경제난이에요. 그 쌓여서 지금. 그러니까 사실 쿠바가 되게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심각해진 상태고요. 거기다가 베네수엘라의 어떤 약간의 지원도 끊겨버리면 더더욱 심각하다.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국가가 생존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정치학자들이 되게 요새 쿠바 위기를 옛날에는 되게 이제 영어로 economic crisis, 이렇게 경제 위기 상태로 빠져서 이렇게 썼는데 지금 그렇게 안 씁니다. 용어를 poly crisis, 다층적 위기, 다층적 국가 위기 상태. 폴리라고 하는 게 이제 식량, 에너지, 뭐 농업, 기후 변화. 그다음에 정치 위기, 경제 위기 모든 것들이 중첩적으로 지금 함께 예를 들어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여서 뭐 하나의 뭐 경제를 좀 뭐 이렇게 좀 회복시킨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풀려지는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아닌 그렇게 뭐를 하나 한다고 해서 해결될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그 베네수엘라나 콜롬비아하고의 차이점 측면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국의 마약을 대량 유입시켜서 미국 사회를 상당히 좀 파괴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그걸 명분으로 해가지고 국가 원수를 다른 나라 국가 원수를 잡아서 이제 자꾸 그 법정에 세운 거잖아요. 쿠바는 그런 위협이 있습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쿠바는 사실은 다른 이유입니다. 마약의 이유가 아니라요. 쿠바는 사실은 이제 그 중국, 러시아와의 어떤 지정학적인 예를 들어서 위기,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와의 너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가끔 중국 자본이라든지 중국의 그 군사적인 예를 들어서 방어망 이런 것들이 쿠바에 설치가 된다든지 뭐 이런 다른 차원의 예를 들어서 각 개별과를 갖고 있는 이제 다른 특성을 가진 미국이 바라보는 위기들이 좀 있어서 좀 다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아주 옛날에 1959년이었나요? 케네디 대통령 때 쿠반 미사일 크라이시스라고 쿠바 미사일 위기. 그것도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쿠바라는 그 하나의 기지에 러시아, 그 당시 소련이었죠. 소련이 턱 밑에 있으니까 그게 위협으로 느낀 건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중국이나 러시아의 어떤 그 중남미의 교두보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고 미국을 턱 밑에서 위협할 수 있는 그 요소다. 그렇다면 그런 면은 베네수엘라가 중국, 러시아하고 이제 친하게 지냈잖아요. 그 석유도 대부분을 이제 중국에 보내고 80% 이상 같은 맥락이 있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12월달에 나왔죠. 국가 안보 전략이라고 하는 NSS 보고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서반구 전략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반구 전략이라는 게 기존처럼 왜 돈노주의 이렇게 했냐면 옛날 19세기 초반에 멀로주의를 다시 부활을 시키겠다라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 서반구 웨스트 헤미스페어에서 사실 이제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의 영향력을 빼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석유든 그것들이 안보적이든 군사적인 접근이든 그것들을 막겠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집중하겠다 여기에다가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쿠바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베네수엘라는 되게 이제 뭐 복합적이죠. 석유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과 러시아의 친밀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약 문제도 있었고 불법 이주자 문제도 또 거기다 끼어 있었고 이런 다양한 어떤 복합적인 요인들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아마 첫 번째 타격이 됐을 겁니다. 너무 많은 복합적인 미국을 괴롭히는 미국의 서반구 전략을 괴롭히는 복합적인 전략이 있어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근데 쿠바는 좀 덜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아직은 군사적 개입을 피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인데 마지막 그 트럼프가 군사적
개입한 다음에 얘기했잖아요. 쿠바는 그대로 내비둬도 자멸할 것이다. 그렇다. 네, 굳이 내가 군사적 개입까지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 베네수엘라, 쿠바, 뭐 콜롬비아 이런데 거기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영향력을 좀 행사하려고 그럴 때 그걸 차단하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중국, 러시아 쪽, 그 사우디는 미국 쪽. 그 관점에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미국이. 진영 논리가 강하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중국의 어떤 그 지배력 강화, 영향력 강화는 우리가 묵과할 수 없다. 이게 가장 미국 외교의 어떤 중심축이 아닌가 숨어 있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아까 팽창적 고립주의다. 유럽 너희는 우리 아메리카에서 벌어지는 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난데없이 또 그린란드까지 욕심을 내고 이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린란드는 교수님? 되게 이제 지정학적으로 보면 그것도 이제 그 지금 명분이 북극 항로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힘을 견제하겠다. 이런 이제 대인 명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건 덴마크가 유럽인데 유럽이 왜 웨스트 헤미스피어 북쪽의 지도상으로 보면 거기도 사실은 미주 대륙의 연장선이다. 그래서 이건 미국이 사실은 그 논리예요. 네, 그 논리가 이렇게 강합니다. 타고서는 왜 덴마크가 그거를 지금 소유하고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딜을 하든 아니면 안 되면 군사적 공격을 하든 간에 그린란드는 우리가 갖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입장이 굉장히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거를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트럼프의 핵심 지지층이 마가 세력 있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 세력. 자, 이분들이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국내 어떤 경제 현안이나 민생 현안 이거를 트럼프가 잘 해결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를 이제 주로 바라고 있는 분들인데, 이런 약간 팽창주의적이고 개입주의적, 사실상 개입주의적인 이런 거를 지지층들이 바랄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상당히 무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 미국 현재 지금 미국 사회 내부에 갖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 뭐 불법 이민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뭐 마약 단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이번에 트럼프가 제2기 출발할 때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게 사실 그런 이슈들이었고, 그거를 되게 이제 마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수층들이 되게 이제 많이 지지해주면서 이렇게 정권이 이어가고 있는 것들인데, 여기서 벗어나서 자꾸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되게 이제 많이 표를 잃었죠. 많이 표를 잃고. 올해 중간선거 사실은 11월 달 있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추세로 가면은 되게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하잖아요.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이거는 우리가 개입하는 게 아니고 마약 범죄하기 때문에 플러스 우리의 경제적 이익도 챙길 거다. 석유도 가져올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단속하는 이게 지지 보수층들의 어떤 표를 결집시키는, 예를 들어서 이런 효과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어쨌든 베네수엘라 석유에 대한 욕심은 아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일단, 근데 지금의 생산성은 이건 엄청 떨어져 있다면서요. 이 국유화돼서. 그래서 그게 만약에 미국 기업들도 조금 꺼려한다 그러는데 괜히 들어갔다가 이게 정말 이윤을 낼 수 있을지. 매몰 어떻게 비용이 될 것 발생할 수도 같아요? 있고요. 요즘 애매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자립도를 가진 뭐 셰일가스니 무슨 셰일 오일이니 이런 국가가 갑자기 성질이 다른 중진류 또는 초중진류의 베네수엘라 석유들을 생산하고 이것들을 좀 수출하고 뭐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하겠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이걸 다시 인프라 구축을 다시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미국 기업들도 들어가기 꺼려하고 사실 이런 상황인데, 핵심은 그런 게 아니고요. 생산을 통제하겠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중국을 예를 들어서 에너지 패권에서 그 서방부에서 좀 몰아내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크고, 그다음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석유 생산량이 아니라 단가입니다. 석유 가격들을 통제하겠다. 베네수엘라가 오펙 멤버 스테이트고 오펙의 수장이거든요. 거기서 미래의 어떤 석유 단가, 가격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그다음에 그동안에 그 마두로 정부가 중국하고 거래하면서 되게 이제 석유를
지불할 때 이렇게 이제 위안화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그 요새 뭐 그 암호화폐라고 하는 페트로라고 하는 암호화폐가 있습니다. 여기 페트로가 스페인어로 석유라는 뜻이에요. 페트롤리움 뭐 네네. 그거잖아요. 예, 그런 예.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그걸로 결제한다든지 러시아 루블화를 쓴다든지 예, 예. 탈달러화 전략들 이런 어떤 금융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그 탈달러화 되는 것들이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가장 위기인 상황들인데 예. 지금 미국의 경제 위기니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걸 막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보면 그 어떤 석유 생산량 통제가 아니라 석유 자본과 관련 있는 가격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수출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제하겠다라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어쨌든 그 브릭스 가입 추진하면서 탈달러화 체제 이제 합류하려고 한 부분. 네. 그다음에 심하죠. 베네수엘라가 이란으로부터 정제 드론 기술 같은 걸 수입하고 있는데 또 베네수엘라가 수출하는 80%는 중국이 수입하고 있고 뭐 그런 그래서 중국과 베네수엘라 또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있는 어떤 그 국가 공급망 요거를 봉쇄하겠다, 차단하겠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이란이라든지 그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쿠바조차도 전부 다 브릭스 플러스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신규 회원국으로 다 가입하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하게 중간에서 차단해 주지 않으면 이런 경향들이 세지는 거고 정제 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동안 베네수엘라 석유를 전부 미국 텍사스 남부에서 전부 정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차베스가 들어서면서 국유화시키고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을 막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정제를 전부 다 이제 이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하다 보니까 중국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정제와 관련된 산업 그냥 미국의 적대국 쪽으로 많이 맡겼군요. 네. 그 산업이 정제 산업이 굉장히 좀 다운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고용률도 다운되고 일자리도 많이 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다시 부활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 같습니다. 자, 중국이 겉으로는 이제 미국의 국제법 위반 비판하면서도 내심 미군의 특수전수행 능력에 굉장히 놀랐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럴까요? 배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히려 배워야 될 것이다 저거는. 네. 이게 새로운 전략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막 지상전 어마무시한 전쟁 비용을 치르지 않고 이렇게 단시간 내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작전, 새로운 전술로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들 이거는 미국의 어떤 전쟁사에서 없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갑자기 벽두에 막 이런 일이 SF 영화 같은 일들이 발생하면서 한 국가의 그 탑에 있는 정책 리더가 사실은 바로 체포가 되고 바로 미국으로 송환이 되고 뭐 이런 것들 보면서 부부가 같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영화에는 있는 일인데 그래서 중국은 지금 그런 것들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전략을 쓰고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지금 화장실에서 웃고 있다 이런 표현도 합니다. 왜요? 어떤 뜻이에요? 대만 이슈 때문에. 네. 우리가 그럼 대만에는 우리가 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우리가 미국도 하는데. 우리라고? 네. 이게 이제 우리 공평하게 하자. 나쁜 선례가 됐던 거죠 이게.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러시아도 웃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요. 지금 어차피 그때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 잡아오는 그 작전 영화 같은 작전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살된 40명 가까운 경호진이 쿠바 사람이라는 얘기를 저는 처음 알았거든요. 그 쿠바가 그쪽에 뛰어납니까? 쿠바가 잘하는 서비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예요? 쿠바가 가장 그 우수한 게 우수한 분야가 절대 해외 자본에게 내주지 않는 세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가 교육, 그다음에 의료, 그다음에 국방. 다른 산업들은 다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지만 다 개방을 하더라도 이건 안 합니다. 스스로 꽤 뛰어난 숙련된 전문 인력들을 거기가 갖고 있고요. 차베스 때부터 사실은 이제 쿠바가 그런 것들을 보좌를 했습니다. 경비 서비스, 의료 서비스, 그다음에 많은 교육자들 이런 것들을 베네수엘라에 보내고 반대로 베네수엘라 석유를 그 답례로 받는 선물 거래로 받는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외교들을 사실은 해봤는데 이번에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드러났죠. 그래요.
자, 0830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국제 이슈 알아듣기 쉽게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우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엔 그린란드 관련해서도 자세히 다뤄주세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그린란드는 아까 그 정도만 이제 저희가 했고요. 자, 교수님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번 사태가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이란 과제에 안겼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뒷마당에서 보여준 강경책이 우리 인도 태평양, 우리 동북아시아 이쪽에는 어떤 방식으로 투영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아까 나쁜 선례를 남겼다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국제 질서가 사실은 이제 규칙은 사라지고 이제 전략이 시작되는 시기로 들어왔다고 저는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새로운 전략들을 써야 되는데 그동안 대한민국은 되게 전략적 모호성 외교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되도록이면 우리 입장을 밝히지 않은 예를 들어서. 네네. 근데 이렇게 트럼프가 국제 질서를 이렇게 강대국 논리로 또는 힘의 논리로 사실은 바꾸게 되면 우리 외교도 사실은 이게 견주어서 사실은 변해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전략적으로 굉장히 자율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다양한 좀 에너지는 더 많이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외교적 노력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좀 더 자율적으로 사실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을. 자, 교수님 말씀은 전략적 모호성 많이 취해 왔는데 보다 자율적으로 좀 더 명확할 필요도 있다. 어떤 그렇죠. 순간엔 그런 뜻으로 들리는데요. 동맹에 의존하지 말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한미 안보 동맹 예를 들어서 군사 동맹 예를 들어서 이것들이 언제든지 사실은 다시 상처를 입거나 아니면 이게 깨질 수도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까지 전제한 새로운 시나리오들 선택적 시나리오들을 우리는 늘 연구를 해야 되는. 그래서 동맹을 당장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옛날처럼 그냥 언제까지나 굳건한 것은 아니라 급하게 변할 수도 있는 거니까. 상시 변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상황들로. 그런 모습을 트럼프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보이고 있죠. 관세의 전쟁에서도 사실은 그렇게 보여줬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힘은 들지만 이제 좀 더 자율적으로 우리의 생존 전략들을 우리가 새로 짜야 되는 자각 노력들 더 많이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제가 마지막 질문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질문을 이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경제와 베네수엘라 사태를 너무 과도하게 연결지지 말라 이런 전문가들도 있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한국 정부나 기업들이 앞으로 이제 공급망 다변화 차원 이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그 차원에서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서 좀 우리가 꼭 마음속에 좀 참고할 만한 점 이건 뭐가 있을까요? 이 사태라고 하는 것들이 좀 인도주의 또는 국제 규범 이런 차원에서 보면 베네수엘라가 좀 안 됐지만 그 미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서반구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 오히려 한국 기업들에게는 호재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일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자원 외교나 이런 데서 중국이 나간 예를 들어서 시장 또는 그 자원 개발 이런 데 한국 기업들에게는 다시 없는 호재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그래서 패권이 그 나쁜 결과만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 패권의 사이에서 우리 한국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기술이 뛰어나거나 기본적으로 뭔가 뭐 다양한 관점에서 사실은 한국이 갖고 있는 그 최첨단 예를 들어서 이걸 뭐 반도체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활용해서 그 사라지는 시장 또는 쫓겨나는 시장에서 사실 새롭게 진입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질 수 있다. 남에게는 불행이지만 한국 경우에는 찬스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힘의 외교 시대의 생존 전략. 지금 사실 말씀해 주신 부분이긴 한데 요거를 좀 짧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마지막 말씀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규칙은 사라지고 있지만 새로운 전술은 필요하다. 자, 그것에 아주 그 다변화되는 어떤 사회에 아주 그 적절히 대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상섭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이번 주 가장 뜨거운 국제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키워드로 본 지구촌. 오늘도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조윤주 캐스터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이란 시위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대규모 유혈 사태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내용 중심으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망자 많이 늘고 있는데 어떻게 집계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이란 당국이 그 통신망을 다 끊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고요. 뭐 스타링크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좀 밖으로 나온 영상들이 네. 있긴 한데 그래서 외신들 이제 그런 거 받아서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인권 단체들이 나름 맞아요. 또 추정하는 수치가 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최대 2만 명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 운동가 통신, 그러니까 인권 단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13일까지 2,000명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물론 시위대가 거의 대부분 사망했고 이제 군과 경찰도 일부 피해를 본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된 인원이 16,700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그리고 노르웨이에 있는 인권단체인 이란 인권 측에서도 네. 시위대 사망자가 234명 그리고 수천 명에 다쳤다고 말하는데 이건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제 확인된 것만 그렇고 네. 추정하자면은 사망자가 6천 명일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안보회의 대통령실 이렇게 해서 이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은 네. 일단 그 최고 지도자가 물론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있긴 합니다만 그 위에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네. 하메네이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메네이 지시로 산부 요인들이 승인하면서 발포 명령이 내려졌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병원에도 굉장히 많은 시신들이 옮겨지고 있는데 조준 사격, 근접 사격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이제 상처가 있는 시신들이 꽤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근거리에서 사격한 것으로 보이고 또 이런 가운데 이란 당국이 국영방송 통해서 공개 자백하는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대를 압박하는 거죠. 97명 정도를 불러가지고 자신들이 한 행동을 후회한다면서 수갑찬 채 등장했고요. 이제 얼굴에 일단 모자이크 처리하면서 시위대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란 시위대를 애국자라고 칭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위를 독려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전에 의회 폭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점령해라. 네. 이란 정부 기관을 점령해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시위해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부가 사람들을 죽이니까 네. 살해하니까 이제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사실 그 전에 주말 동안에 이란 외무장관과 위트코프 중동 특사가 소통을 했습니다. 네. 뭐 전화 통화인지 뭐 이제 이렇게 어쨌든 소통을 했다고 하는데 그 보도가 나오면서 사실은 대화를 좀 하나 보다라고 싶었거든요. 근데 입장이 완전히 바뀌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만 하더라도 뭐 대화 가능성이 있다. 네. 뭐 이란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 협상도 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면서 이란 정부가 시위대를 탄압하는 그런 일이 멈출 때까지 이란 당국자들과 회의를 하지 않겠다. 네. 도움의 손길이 지금 가고 있다라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가 이제 말씀인 것처럼 그 시위대들을 뭐 교수형에 처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미국이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거라고 말해서 군사 작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란 반정부 시 발생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 군사 개입 가능성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언급했는데 또 이후에는 대화 가능하다 이런 얘기들이 또 자주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게 상황이 워낙 급박하게 바뀌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대화와 압박 두 가지를 다 가지고 병행을 하고 있군요. 얘기를 하는 것을 보이는데 소위 말해 이제 투트랙 전략을 쓰는 것으로 네네.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앞에 말했던 강력한 조치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네. 이기는 거다. 나는 이기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예. 앞에 이제 베네수엘라 상황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네. 아마 이제 군사 작전하면서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것 이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네. 결국 자신이 한 어떤 군사적인 성과 이런 것들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이란에 대해서도 충분히 쓸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실제로 작년 6월 달에 이스라엘과 협력해서 이란에 핵시설 공습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런 것도 어쩌면 군사작전 일환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란 당국이 아니라 팔레비 왕자 마지막 왕세자 레자 팔레비와
미국의 위트코프 특사가 비밀리에 만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앞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란 외무장관과 만났거든요. 네네. 근데 그 만나고 나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란 당국은 더욱더 강력하게 시위대를 탄압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나서는 사실 팔레비는 이란 당국이 네. 약간 야당 인물로 보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왕조가 무너져서 도망간 사람입니다. 미국으로. 그렇죠. 네, 그런 사람과 소통을 한다. 이 얘기인즉슨 시위대들에게 좀 더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군사력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만 일단 시위대를 좀 더 독려해서 네. 스스로 좀 무너지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란 정권의 전복을 염두에 두고 정권 이양 방식을 찾아보는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가 레자 팔레비 왕세자와 회동했다고 미국 매체 미국에서 회동했다는 그렇죠. 거겠죠? 미국에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왜냐하면 이제 그 이슬람 혁명 끝나고 발생하면서 미국으로 도망을 왔겠죠. 그 가족 전체가. 미국에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회동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 트럼프 정부에서 만나는 첫 번째 이란의 야권 지도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혹시라도 시위가 점점 과격화되면서 이란 정권에 뭔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과도기가 생길 텐데요. 그때를 대비해서 만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무게감이 좀 적다. 그만큼 그 이란 전체를 리드할 만큼 힘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의견이 분분하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어쨌든 이란 국민들과 내가 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팔레비를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자, 근데 한국에서 활동하는 한 이란 여성이 이번 사태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 연대 이걸 호소했죠. 네, 미스 이란 출신인데요. 지금 이제 모델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후다 니쿠 씨가 한국어로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정부 시위 참상을 전하면서 한국 국민들의 관심, 연대를 호소했습니다. 60만 명 정도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인스타그램 통해서 시위대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면서 사실 이란에서 여러 차례 이런 시위가 있었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이게 좀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지금 거리로 나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좀 관심을 기울여줬으면 좋겠고 특히 한국 사회가 이란 관련 소식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응원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후다 니쿠 씨가 2020년에 KBS 1TV 이웃집 찰스에 출연해서 여성이란 이유 때문에 히잡 착용을 강요받고 많은 것이 금지된 삶이 너무나 싫어서 한국에 오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자, 유럽연합도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이번 시위는 경제난 때문에 사실 테헤란 상인들이 시작한 게 이번 시위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일단 이란의 경제 상황 지금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네, 일단 환율이 너무 높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이 자국 통화의 리아라 가치가 급락하면서 환전 시장과 상점과 상인을 중심으로 항의가 벌어졌고요. 거기에다가 대학생들, 젊은이가 합류하면서 이게 사실은 경제난 때문에 시작된 시위가 반정부 시위로 성격이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은 작년 한 해 동안 1년 동안 리아라 가치가 달러 대비 절반 가까이 폭락했고요. 물가 상승률은 1년 동안 52%. 그러니까 자고 나면 물가가 오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공식 환율은 1달러에 42,000리알인데요. 블랙마켓, 이제 암시장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높습니다. 1달러에 140만 리알이 되는 건데 빵 하나에 5만 리알, 우유가 2만 리알, 계란 12개가 12만 리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합치면 그냥 평소에 먹는 건데 이거 사는데 20만 리알이 든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비싼 거죠. 돈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헤란 상인들이 동맹 파업 벌였고 대학생들이 합류하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고 있고 거의 모든 지역에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 초창기에 페데스키안 대통령도 시위를 멈추기 위해서 상인과 대화하고 공약을 정하고 그리고 시위대 요구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최고 종교 지도자 하메네이가 강경 입장을 돌아서면서 대통령도 역시 강경 입장 돌아섰고 지금은 아주 강력하게 시위대를 탄압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되돌아보면 2022년 히잡 시위에선 개인 자유 탄압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항거하는 게 이제 위주였다면 이번엔 먹고 사는 문제니까 이게 더 심각하다는 얘기도 있고 맞습니다. 히잡 시위 때 보여줬던 그동안 누적된 자유에 대한 탄압 이것까지 이제
중복돼 가지고 합쳐져 가지고 더 폭발력이 있다. 자, 이란 경제는 어쩌다 이렇게까지 좀 망가졌을까요? 네, 이제 이란이 핵 협상을 했었습니다. 네. 서방 국가들과 이제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이제 핵심은 이란이 핵 활동을 동결하거나 하지 않는 조건으로 네. 서방 국가들이 경제 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미국이 그 트럼프 정부 일기 당시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나서 이 협정이 깨진 거죠. 네네. 근데 그때부터 제재가 시작이 됐고 1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사실 제재 때문에 여러 가지 수출에도 타격을 입었고 특히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란이 석유를 수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제재 때문에 수출량이 대폭 줄었고요. 그래서 이걸 뭐 베네수엘라나 뭐 이란, 러시아, 중국 쪽으로 이제 싸게 팔기 시작했는데 이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재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경제가 무너지게 된 거고요. 실업률도 청년 실업률이 20%, 빈곤율도 점점 올라가고 의료, 식량 부족 거기에다가 외국 투자까지 다 철수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게 됐고 결국 이런 세월이 너무나 오래되다 보니까 예. 이란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2020년에도 물론 히잡 시위가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사람들의 불만이 가슴속에 가득 차 있다가 22살의 여성이 히잡 착용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도덕 경제를 끌려갔다 갑자기 죽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민심이 폭발하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이란 협상을 재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우라늄 농축이 문제거든요. 네. 이란은 뭐 늘 말하는 것이 민간용으로 우라늄 농축하는 거다라고 말하긴 합니다만 그 농도에 따라서 농축비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핵무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 협상 자체가 잘못된 거다. 그 농축비율을 주는 것이 아니다. 아예 못 만들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네.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있고 그래요. 또 유럽 국가들은 어쨌든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말하면서 협상이 재개되긴 했거든요. 이기 들어서 근데 지금은 교착 상태입니다. 그래요. 자, 지금 이제 말씀하신 밑에 이제 행간을 보니까 어떤 정치적 성격이 강했던 그 시위보다 지금 먹고 사는 문제인 지금 시위가 저 정권 입장에서 훨씬 더 위험하다 이런 네, 취지로 맞아요. 제가 이제 이해가 되고 사실 지금 신정체제 탄생시킨 거 왕정을 네. 무너뜨렸었죠. 이게 1979년 맞아요. 이란 이슬람 혁명이었는데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을 네네. 드릴게요. 자, 베네수엘라에선 반미 정권이 마두로 정권 퇴출, 그린란드에서 자원 확보, 뭐 네. 명확한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 목적이랄까 있는데 맞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이란 사태에 더 적극 개입하게 될 경우, 그 군사적이든 뭐든 간에 네네. 미국이 얻으려고 하는 국가 이익이 핵심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핵 네. 협상을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핵 협상을 다시 해서 이란이 핵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래요. 트럼프 정부의 가장 큰 목적이고요. 네.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정부와는 대화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반정부 시위대를 거의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정부와는 협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 가능하면은 지금 정부의 힘을 빼놓고 그다음에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 네. 트럼프 정부의 구상인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외신들 말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알겠다.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나 네. 지금은 결정의 시간이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란 정권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네. 과도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미국이 어떤 식으로 행동을 취할지 그리고 이란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혹시라도 무너진다면은 예. 그 이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네. 행동을 하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란이 중동 지역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어쩌면은 확산될 수 있거든요. 네. 만약에 이란과 미국이 붙는다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서 군사 작전은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외신들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본 지구촌 지금까지 조윤주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범죄 이면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베프의 범죄 도시. 오늘도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번화가에 가면요. 길거리에
불법 전단지 막 지저분하게 뿌려져 있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경찰이 최근에 불법 전단지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왜 벌였나 보니까 이 불법 전단의 뒤에는 심각한 범죄 조직의 얘기가 숨어 있다 뭐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아봅니다. 자, 경찰이 불법 전단 뿌린 사람들을 이제 검거했다고도 하고, 자, 잡고 보니까 프로파일러님 어떤 사람들이 전단지를 뿌린 겁니까? 가장 많이 보는 걸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네네. 이 손가락으로 툭 해서 명함처럼 해서 꽂히는 기술을 부리는 네.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손가락으로 어디다 꽂히는 거예요? 명함을 그래서 저기 표창식으로 팍 던진다 이거죠? 예, 던져갖고 특정한 곳에 가게 하는 거의 뭐 묘기 수준으로 하는 그래요? 경우도 있고요. 예. 근데 이제 특별하게 그런데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냥 알바 수준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어떻게 표현해요? 전문직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별도로 양성된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영역은 누가 함부로 들어오지가 못합니다. 아, 우리 옛날에 무슨 그 야외에서 이렇게 파는 분들 뭐 술에 이동하는 그분들 영역 있듯이. 네,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래요? 구역을 나누고 전문적으로 그리고 그러려고 하면은 뒤에 특별한 조직이 필요하겠죠. 그래요. 결국은 이제 이게 보통 성매매 조직이라든가 사채 조직과 연결이 돼 있고 그것과 연결돼서 지역 형태로 구역을 가지고 있고 이번에 서울청 풍속범죄수사팀이 대대적으로 이제 강남구 쪽에서 2024년에 한번 단속을 뿌린 적이 했는데 한가만 사라졌어요. 근데 다른 게 이사 간 거죠. 그리고 그게 좀 일단 지역이 바뀌어요? 아니면 이제 약간 업종이 형태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구 단위로 저기 단속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동을 해서 동대문구 쪽으로 가서 또 비슷한데 거기서 비슷한 걸 하는데 약간씩 바뀝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면 뭐 마사지 방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뭐 태국 무슨 마사지, 베트남 이거로 약간씩 바꿔서 하는 것. 거기다가 이들은 사채업과 연결해서 두 가지가 거의 쌍둥이식으로 움직이고 성매매와 사채. 그리고 고리. 아주 최고 사채로 해고 이들의 영업을 도와주는 게 아까 말하는 그런 수족 같은 존재들이 이게 한 두세 개 조직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단속이 뜨면은 싹 빠졌다가 몇 달 뒤에 다시 또 가고 다 이 정보원이 있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경찰들 내부에서도 이런 걸 정보를 유출하면 이제 징계하고 그러는데 워낙 촉수가 너무 많아갖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들이 아까 거의 묘기 대행진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단순 어떤 그 전단을 뿌리는 이런 단순 알바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범죄 조직의 하부 구성원일 수 있다. 구성원이 있었다. 물론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닌 거 그런 사람들이 제법 섞여 있다.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단속하게 되면은 가장하죠. 난 알바밖에 안 되라고 오리발 내밀고 그러면 그냥 경범죄로 처벌됩니다.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 전단지가 범죄에 어떻게 연관되냐 하는 분 있겠지만 지금 배상 프로파일러님 말씀해 주셨지만 거기 있는 광고 내용을 보면 고리 대금업 사채 이거는 사실 그 대학가 같은 데 가면 많이 뿌려져 있거든요. 그 안에까지 붙여져 있죠. 그러니까요. 안에 다 붙여져 있으면 이거는 결국 대학생이나 젊은 층들을 고리대금의 어떤 낭떠러지로 밀고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끌어들이고 도박. 도박 자금을 대주면서 끌어들이기도 하고. 완전히 그 파탄에 이르게 하는. 거기다가 뭐 주점이 많은 데는 유사성매매 쪽으로도 되고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범죄 조직만이 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배경이 있는 거죠. 그 전단지만 보고도 이거는 범죄 조직이 연루됐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는 이제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경찰이 서울청에서는 저도 계속 그런 얘기 했어요. 몇 년 전부터. 이거는 깊이 파봐야 된다. 단순히 알바 뿌리는 사람만 잡아서는 의미가 없다. 그런데 결국은 서울청 범풍수사팀에서 뿌리를 좀 캤나 봅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자. 그 대부업, 그러니까 말이 대부업이지 고리 사채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 사람들의 경제를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는 그 형국인데 그거하고 성매매하고 이렇게 잘 연관돼서 쌍둥이처럼 붙어 다닌다는 건데 최근에 그 뿌리를 한번 경찰이 추적을 해봤나 봐요. 그래서 범죄 수익 일부 환수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자 전단 뿌리는 것 자체 그 행위는
경범죄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뒤에 배후에 범죄 조직이 있다면 그 자체를 진짜 뿌리를 드러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조폭 담당들이 해야 되는데 이걸 풍속 담당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서로 풍속과 조폭이 같이 이제 저기 담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수사 시스템은 이게 사실은 좀 벽이 있어 갖고 풍속 팀이 하게 되면 좀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외국에서 온 성매매 여성들 그리고 여기 흔히 말하는 주가 조작범들 막 섞여 버리니까 수사를 하다가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수사적인 어떤 정리가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번에는 좀 마음 먹고 그 배포하는 자들의 휴대전화를 타고 올라갔나 봅니다. 그러니까 계좌 추적을 한 거죠. 결국은 그게 그 자금 세탁하는 인쇄소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게 풍속 수사 그다음에 저 조직 범죄 수사 하셨는데 이거 일반 수사 그러니까 검찰 용어로 쓰면 특수 수사로 들어가야지 이거를 그 이면을 알 수 있는 거죠. 캐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또 거기다 또 그 영역이 따로 있는 거니까. 그래요. 자, 5307님이 불법 융지 전단지 문제 비단 서울만의 문제 아닙니다. 제가 있는 청주 지역도 나쁘끄러운 전단지로 민망할 정도입니다. 이게 조직으로 연결돼 있다니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볼 때는 아이고 뭐 그러나 보다 보기 쉽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직이 연결이 안 돼 있기가 힘들 것 같다는 그게 오히려 이상하고 아까 뭐 외국인 성매매 여성들도 있다 그러면 그 여성들은 어떤 경로로 무슨 비자로 들어와 가지고 하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외국인 성매매는 보통 예전에는 필리핀하고 한국에 엔터테인먼트를 세웁니다. 가짜. 위자. 연예. 그래서 연예의 비자로. 그래서 와가지고 뭐 밤무대 노래 부르고 이런 거요. 가수로 데려왔는데 사실은 성매매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들한테 자금을 강제로 빌려줘 갖고 고리 대금업을 통해서 뜯어내고 성착취를 하고 그들을 성매매 시키는 3단계의 조직 구조가 있는 겁니다. 그 외국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나 이런 데서 아니면 동남아에서 데리고 온 여성들을 성매매를 시키는데 그들한테도 또 고리를 뜯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하는 거고 그 고리는 본국에 있는 가족들한테도 협박을 하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꼼짝 못하는 겁니다. 또 국내인들한테는 또 고리 대금업하고 성매매하고 해가지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저기 고리 뜯어가지고 결국은 경제적으로 도저히 감당 못하게 하고 파탄하게 하고 거기에 있는 여성들도 성착취하고 노동착취도 하고 이게 뿌리 깊은 방식의 사업입니다. 그 꽤 오래된 방식 같은데요. 꽤 오래된 방식 자체는 오래됐는데 예전에 조폭들은 사실은 꺼려했죠. 왜냐하면 이거는 조금 우리가 쉽게 날티난다라고 해갖고 꺼려했는데 이제 조폭들도 약간 품위를 지키자 했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없어요. 일본 말로 가오가 그런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신흥 조직들은 그런 거 안 따집니다. 신흥 조직은 물불 가리지 않고 돈 되는 건 다 하는 겁니다. 자, 날티라는 거는 조금 약간 품위가 없어 보인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가오라는 거는 이게 자세가 좀 안 나온다. 죄송합니다. 자, 그런 걸로 제가 이제 순화를 해드릴게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 조폭들 세계에서도 사실은 이게 좀 모양이 빠지니까 좀 안 하는 그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보여지고 있다 그렇잖아요. 신흥 조직, MG 조직과 외국에서 온 조폭이 섞여갖고 수익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한다. 베트남계 젊은 조직들. 태국의 젊은 조직들이 성매매와 마약과 연결되는 그들한테 마약도 먹여서 성매매하게 하고 노동 인력을 또 끌어들여서 시설농에 공급하고 이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흥 조폭들의 돈벌이 방식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국의 조폭들은 보이스피싱으로 가고 한국 조폭들 보이스피싱, 외국계 조폭들은 어떻게 저기 성매매 여성들 수입을 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활용하고 고리 뜯고. 그렇습니다. 그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네요. 그것의 표면적인 게 그 전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걸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전단지를 딱 우리가 전단지 하나로 갖고 들어가서 쭉 추적을 해 들어가면 지금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이 말씀하신 거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는 거죠. 외국 조직까지. 국내 조직, 외국 조직. 그들의 자금원을 잘라야 되는데 너무 뿌리가 깊어서 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에 서울청 풍속팀에서 조금 건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이 사람들이 지역도 옮기고 그 업종도 비슷하지만 약간 변형된 형태로 하니까 이게 이제 단속에 어려움은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정말 특별 수사팀이나 특별 수사 어떤 그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만 좀 잡아들이고 말고 막 이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서울청 단위에서 한 두세 개 팀이 해야지 일선 경찰서에서는 못 쫓아갑니다. 그래요. 그게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서울청에서 하게 된 건데 그래서 범죄 수위까지도 환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도 아까 말씀드린 전단지에 나오는 전화번호는 이번에 공포된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으로 제도화가 돼서 그걸 경찰에서나 구청에서 입력을 하면 삭제가 돼버린다. 그 전화번호 못 씁니다. 법이 요번에서야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예전에 그 많은 전화번호가 범죄에 쓰였는데 그게 왜 쓰이지라고 궁금해하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요번에 법이 만들어져 갖고 그걸 입력하면 그건 못 쓰게 됩니다. 자, 전단지 배포자, 전단지 제작 의뢰한 유용업소 뭐 수사를 하는데 전단지 인쇄업자도 검거를 했다는데 이건 왜 검거한 거예요? 아마 자금 세탁업자. 그러니까 거기에는 단순한 인쇄업자가 아니다. 약품과 탈세와 연결되는 제 표현으로는 대가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수뇌부일 가능성이 높다. 겉으로는 인쇄업자지만. 자,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해 대대적 단속 뒤에 또 단속했는데 뭐 똑같은 사람들도 검거되고 그다음에 그 조직의 어떤 수뇌부는 잘 발본색원이 안 되고 자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나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수족들을 잡아봤자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몇 년 뒤에 또 나옵니다. 이렇게 명부를 확보해놓고 좀 쉬어. 휴가 보내고 2, 3년 다시 콜백을 합니다. 그 정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수익의 최종 구조를 잡아야 드려야 되거든요. 아마 그게 일부지만 인쇄업자 최고 단위 일부지만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좀 더 깊은 수사 단위, 1년, 2년 단위의 수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좀 수사 주기가 짧습니다. 좀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 고리 대금업자들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는 뭐 여러 그런 민생 현안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치킨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